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법의 발자취 그리고 입법을 향한 국회의 생생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청토기들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말처럼 열정 있게 달릴 청퉁남 국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26년 새해에는 더 반짝이는 법지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정입니다. 그리고 법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알려주실 분 소개합니다. 현창윤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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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2026년) 말에 새해 날이 밝았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제도 하루 사이에 확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요. 어떤 걸까요? 하루 사이에 갑자기 바뀌는 거는 어제의 썸남이 오늘의 남친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상품 뭐 이런 거 기획 세일, 뭐 특가 이런 거 전날이랑 가격이 확 달라지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바로 1970년대의 땅값입니다. 와, 진짜 1970년대 땅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자, 1978년의 경우에 서울의 땅값이 1년 동안 무려 136%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아침에 30만 원이던 땅값이 오후에는 35만 원을 부르더라. 오. 이런 말도 흔했죠. 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땅값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땅, 부동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법,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전에 저희가 금융실명제를 다뤘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법인가요? 금융실명제의 경우에는 돈의 주인을 밝히는 제도이죠. 이 부동산 실명제는 말 그대로 땅의 주인을 명확히 한 법입니다. 모두 투명 사회의 전환점이 된 법이죠. 그러면 금융실명제 이전에 차명으로 은행 거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했던 적이 있나요? 정말 아주 흔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던 1970년대, 말 그대로 돈이 튀던 그 시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호황기라 불리던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오일 달러가 국내에 쏟아져 들어왔고 수출과 중화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까지 말 그대로 돈이 넘쳤던 시대. 하지만 물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돈은 많고 물자는 적고 이는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땅을 사면 고금리 이자보다 이득이라면서 부녀자들도 사채 시장을 찾았습니다. 복부인이라는 말도 이때 처음 나왔죠. 너도 나도 부동산과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면서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 몰래 빌린 돈으로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자 빚을 독촉하는 지인의 커피에 약을 타서 독살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당시 경제정책 라인 3인방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부동산 종합 대책인 88 대책이 발표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 들어보셨어요? 영화 맞아요. 그 영화의 말죽거리 잔혹사. 이때 정말 땅을 둘러싼 엄청난 잔혹사가 펼쳐졌죠. 말죽거리라고 불리는 서울 인근의 땅 어딘지 아시죠? 양재를 비롯한 지금 현재 집값이 가장 비싼 그 일대가 2년 사이에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2년 사이. 30배. 30배. 2배도 아니고 30배.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기와의 전쟁인데 1970년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88 대책은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진행된 부동산 종합 대책이었어요.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제도가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공인중개사 제도, 또 토지개발공사 설립도 이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실명제를 정확히 알려면 두 가지 단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등기제도라고 하면 부동산이 누구 거다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네.
등기부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신탁이라는 제도인데요.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명의신탁이요? 예, 명의신탁. 처음.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차명 계좌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등록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 건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판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1970년대에 부동산 등기가 만약에 저현창윤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박수암 씨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이 박수암 씨로 소유자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땅 주인은 자기 땅인 걸 인정받으면서도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투기, 탈세, 탈법 행위의 온상이 되었던 거죠. 누군가에게 비리로 뇌물로 땅을 전달을 해도 이 실질적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또 관행처럼 이런 비신명 거래가 쌓이다가 1980년대 들어서 강하게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1980년대, 특히 1988년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죠. 1988년 올림픽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잖아요. 이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88 올림픽이 끝난 1988년 9월 국내에 풀린 돈이 무려 111조. 이 돈은 각종 투기, 특히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가명, 차명, 명의신탁, 이중계약서와 같은 관행이 늘 있어왔던 부동산 시장. 세간에는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말이 상식이 돼버릴 정도였고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 마음만 먹으면 투기로 불로소득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검토한 것은 1989년 조순 부총리 때입니다. 특별 조치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금지시킵니다. 이집상 25억은 수정한 대로 차 부분은 원한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실명제가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는 건데 명의신탁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건데 이걸 금지했다. 이거 사실상 실명제 아닌가요? 이 법률에는 치명적인 예외 사유가 있었어요. 이 정상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이게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투기꾼이라면 얼마든지 이름을 바꿔서 편법적으로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죠. 그런데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 실명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동안 가명이나 차명으로 숨겨왔던 돈의 출처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땅은 누구 것인지 모른다. 그러면 불법 자금이 땅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서두르게 됩니다. 영상으로 그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부동산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실명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를요. 그래서 이거는 곧 단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김영삼 대통령. 2년 뒤 투명 거래를 위해서 다시 칼을 빼든 건 부동산 실명제였습니다. 사실 급작스런 발표 이전부터 금융실명제 007 작전에 이어 부동산 실명제 역시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정부.
안녕하십니까. 18대 국회에서 부장을 맡았던 홍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는 그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감사원장 이수윤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거는 해야 됩니다. 많은 판사들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제도에 의해서 부동산 비실명이 시행되고 있는데 법을 제정을 해서 명의신탁제도를 무효화시켜가지고 위헌 소지 없이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다. 저도 좀 자신을 가지고 94년 10월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12월에 두 차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긴급명령으로 하지를 않고 통상입법으로도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대로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융실명제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실명제 역시도 긴급하게 또 비밀스럽게 움직였었네요. 금융실명제는 공표되자마자 사람들이 거의 다 등록했는데 부동산 실명제도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거센 저항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 규정도 같이 두었고요. 이게 좀 강력했어요.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도록 했고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하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동안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실명제가 되면 이 땅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 이름만 빌려주고 이 사람이 막 내 땅이다라고 막 우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만약 땅의 실소유주로 그 기간 동안에 바꾸지 않게 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됐죠. 그래도 여전히 땅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편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여전히 횡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다소 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다가 점점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판례가 늘어났죠. 법을 안 지키면 과징금이 나오고 실명으로 등록하면 세금 폭탄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이 실소유주로 자리를 찾아가면서 이전에는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었지만 탈세나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세상의 특례를 인정해줬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 기업과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에 문제 있어가지고 이것이 위헌 시비가 없게 차질없게 잘 집행되고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언론계의 일반적인 논조였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95년 하반기에 토지 가격은 약 0.6% 오르고 집값은 0.2% 내릴 정도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혼돈으로 변할 것이다. 우려 섞인 비판이 많았지만 실제 199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보면 투기 억제 정책이 힘을 발휘하면서 안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부동산 실명제도 안착이 됐군요. 근데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땅값이나 집값이 신고가 그대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운 계약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완전 처음 들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당연히. 근데 서류상 가격과 실제 거래가가 다른 게 바로 이중 계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계약서인데 실거래가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낮게 금액을 책정하겠죠. 그래서 다운 계약서입니다. 자, 실제보다 가격을 낮게 신고해서 다운 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증여세 같은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죠. 이런 꼼수로 실거래 가격을 이제 거짓으로 적는 게 흔했는데 이런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신고 등록제입니다. 이 부동산 실명제가 이름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였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와 등록은 가격 부분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부동산 거래가 100% 노출될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각종 세금이 높아져 거센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에서 주택 토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석 선임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전국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들끓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은 연일 국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로 인식이 되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당시 이제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 중심의 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세율을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거래세의 어떤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돼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거래가의 통지 의무를 행위 당사자가 아닌 단순 알선을 하는 중개업자에게 이러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문제인데요. 이미 이제 등록세율은 3%에서 1.5%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취등록세라는 게 지방재정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산세, 동특세를 통한 세율세 추가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등록세율을 추가 인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수수료로 인식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해서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은 세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세부담이 커지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공청회에서도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그 다운계약서를 쓰는 부동산 어떻게 보면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2006년도에 이제 드디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실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돼 왔던 이중계약서 작성 등 편법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마다 가격이 달랐어요. 가격이 널뛰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이나 집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현장 가서 확인해야죠. 맞습니다. 2006년을 계기로 이 실거래가 신고제와 등기부 기재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지금의 실거래가 정보 공유도 가능해지게 됐고 어플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맘만 먹으면 속이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의 가장 큰 한계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신고제만으로 끝나지는 않았고요. 검증 장치와 사후조사, 과세 구조, 데이터 공개를 연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거짓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꿔왔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인데 이 건교부에서는 2003년에 먼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당시 괴물 같은 시스템이다라는 평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통계, 기록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세와 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도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제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좀 가격이 높거나 너무 낮은 금액이 없는지를 과거에 이제 뭐 상하위 몇 퍼센트 거래 금액이 좀 높거나 낮은 것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통해서 이상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상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빠져나갈 구멍 막으려고 정부와 국회 전체가 이중 삼중으로 검증을 거친 거네요. 지금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대부분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을 하는데요. 이는 법적인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에 허위가 있다면 이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책임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제도가 지금처럼 투명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변호사님 덕분에 잘 알게 됐습니다. 신고만이 아니라 검증하고 감시하고 과세하고 책임져서 공개하는 이게 다 같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부동산이 되게 막연하고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법 들으면서 이제 부동산이랑 그래도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서 나중에 집 구할 때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집을 보러 갈 때 당연히 현장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가잖아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 이전에 이 법 제도의 정비가 있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은 감추어질 때 힘을 갖고 드러날 때 가치를 드러낸다. 한 경제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숨겨진 소유와 감춰진 거래 가격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기록하는 단계까지 오늘의 법, 부동산 실명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